자, 소방감리 실무에 대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언제 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소방감리 실무를 이제 들으시다 보면 물론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소방감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법적 근거. 사람이 살면서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수하려고 공부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주로 관습에 의해서 또는 TV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법을 배우죠. 저희가 초록불에 건너가야 된다. 빨간불에는 멈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 또 기간 내에 고지된 어떤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요. 세금도 될 수 있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의 관습에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럼 소방감리 업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게 수시로 바뀌죠. 나름 있겠지만은 소방법도 저희 나라에 있는 많은 법 중에서도 상당히 변경되는 그런 횟수가 잦다고 봐야 돼요. 특히 국가화재안전기준은 매년 또는 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거 없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일을 지시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그런 법들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2022년에 또는 그 전에 변경된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은 준수해야 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죠. 법적 기준과 현장. 이 법적 기준과 현장에서 많은 그런 악유가 있죠. 법적 기준은 2022년도에는 이렇게 법이 됐고 현장 시작한 건 2020년에 시작됐다. 2년간의 그런 차이가 있죠. 2년. 2년 사이에 많은 법이나 기준이 이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법과 그리고 건축 허가 당시에 적용해야 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들으셔야 되겠고요. 다음, 발주자 및 시공사와의 업무 협의의 주안점에 대해서 함께 드려야 됩니다. 자, 감리와 시공사, 그 다음에 이제 발주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서로 관계가 되겠죠. 그 전에 물론 이제 설계사도 있겠죠, 설계사. 설계사가 최초에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시공을 감리하고 늘 발주자 또는 건축주와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감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두를 살려야 되겠죠. 모두를. 무슨 뜻이냐면 감리는 법적 기준을 통해서 무사히 현장 시공이 이루어지고 최종 준공까지 해서 발주자에게 목적물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목적물은 건축물이겠죠. 하지만 시공사 일을 하는데 시공사가 과거에 관습에 의해서 임의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감리는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또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좋은 개선된 공사법이 있는데 그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과거의 방법을 고수한다면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제시하니 이렇게 따르셔야 합니다 라고 시공사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계사와의 관계는 일을 하다 보니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감리가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설계사의 설계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서 시공사를 설득하고 그리고 발주자에 보고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아주 좋은 목적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업무 협의의 주안점. 이게 사실 주안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공사는 무조건 해. 돈이 뭐 2배가 들든 3배가 들어가도 무조건 해. 이렇게 억지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주자에 보고를 하죠.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잘 모르는 이상한 걸 요구한다. 그럼 발주자가 진위를 파악하겠죠. 근데 한 번은 용서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2번, 3번 나오면 발주자가 이제 고민을 하죠. 감리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감리는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프죠. 시공사에 지시할 내용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걸 막아야 되는 일들, 이러한 파악이 돼야지 현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임감리와 보조감리의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 책임감리가 해야 할 일, 보조감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겠죠. 자, 감리는 둘 다 감리예요. 뭐 책임감리라 해서 책임감리에만 책임을 지고 보조감리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책임감리는 결국 최후의 의사결정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책임감리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업무를 보조하고 또 그러한 어떤 지시에 따르는, 그게 보조감리예요. 그래서 책임 보조감리가 함께 가는 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현장부터 가게 되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 건물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책임감리와 보조감리에 각각의 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임감리로서 또는 보조감리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책임감리는 현재 법에는 특급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조감리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또 특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보조감리만 하겠다. 계속 보조감리만 하겠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죠. 그래서 보조감리는 책임감리의 지시에 따르겠지만은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처럼 뭐 말은 쉽지만 뭘 알아야지 그것도 하죠. 의사 판단을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감리가 이제 시공사를 많이 상대하죠. 각종 서류들을 접수받아서 검토하고 책임감리에 보고를 하면 책임감리가 최종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